안녕하세요. 사연국밥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올해 72이다. 오래 살았다고 하면 오래 산 것이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면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나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해서 요즘 부쩍 숨이 차고 잠깐만 걸어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아들은 병원비가 걱정이라며 보험을 더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건 말이 쉽지 형편이 되는 집안 이야기다. 나는 그저 오래된 이 집, 오래된 몸, 그리고 오래된 습관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일 뿐이다. 아들 녀석은 나를 많이 걱정한다. 표현은 거칠지만 속은 여린 아이였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목요일만 되면 눈밑이 퀭해진 얼굴로 들이닥쳐서 아버지, 밥 뭐 드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열고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버리고 국을 끓여놓고 간다. 나는 그게 너무 미안했다. 너무 미안해서 더 건강한 척, 더 괜찮은 척 하게 된다. 사람이 늙으면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괜히 고집도 부렸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다. 그저 아들이 나 때문에 지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아들은 내 낡은 폴더폰을 볼 때마다 혀를 찬다. 아버지, 이 핸드폰은 이제 버려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문자도 가끔씩 안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이게 손에 익어서 편하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자신이 없었다. 평생 손에 쥐었던 건 낡은 공구들이고 하루의 시작은 늘 새벽이었다. 스마트폰이니 앱이니 하는 건 나 같은 늙은이가 갑자기 달려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문자 하나 보내려고 해도 키패드를 몇 번씩 눌러야 하는 폴더폰이 차라리 내겐 더 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폴더폰엔 내 아내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남아있다. 아들이 모르는 이야기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처음엔 잊히지 않았다. 아침마다 밥 2그릇을 꺼내놓고 옷을 고를 때도 이건 당신이 좋아했지 하고 중얼대고 가스불을 끄고 나서도 뒤돌아서 당신 나가나? 하고 말할 만큼 습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바로 이 폴더폰에 남아있다. 지우지 못했다.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단순한 2줄이 나에게는 아직도 숨쉬는 힘이 된다. 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버리라고 할 때마다 나는 괜히 버럭하고 만다. 아들에게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는 게 겁나서 그랬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말할 수는 없었다. 나이 든 남자가 그런 말하면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숨이 더 가빠졌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지만 큰 병원은 돈이 든다. 아들 녀석 혼자 벌어서 겨우 자기 가족과 나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이 전부 아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몸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게 더 아팠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폴더폰에 문자를 쓰다 말았다. 아들에게 보내지 못한 말들. 아들아, 아버지는 괜찮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문장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 한 번은 문자를 다 쓰고 전송을 누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다. 이 말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들이 이 문자를 보면 더 걱정할 것이다.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은 결국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매번 마지막 확인 창에서 취소를 누르고 문자함에는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하나둘 쌓여갔다.
오늘도 아들이 다녀갔다. 회사에서 많이 힘든지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나를 멀거니 보며 아버지 숨 좀 차 보이시는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다. 나는 그저 손사래를 쳤다.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다.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폴더폰을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이제 배터리도 금방 닳고 화면도 희미해져서 가끔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는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유일한 상자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길 말이 담길 곳도 여기가 될 것이다.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목소리까지 잃게 되면 무슨 말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힘이 있을 때 문자를 미리 써두려 한다. 언젠가 아들이 보게 될지도 모를 그 한 문장. 하지만 지금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걱정할 테니까. 아들아,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쓰고 전송 버튼까지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댄 뒤 다시 취소를 눌렀다. 이게 벌써 몇 번째 반복인지 모르겠다. 며칠 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다음에 올 때 그 폴더폰 좀 바꿉시다. 이제 진짜 안 돼요. 문자도 잘 안 가고 전화도 끊기고. 나는 겉으로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은 불안해졌다. 혹시 정말 고장이 나면 아내의 마지막 문자도 내가 쓴 미전송 메시지도 모두 사라질까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오늘은 유난히 숨이 차다. 밤 공기가 차서 그런지 기침도 조금 난다. 괜찮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러면서 나는 다시 폴더폰을 켠다. 배터리는 12%. 오늘도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미전송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어본다. 아들아,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참 쉽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숨이 조금 가빴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뻐근하고 몸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가 들어오자 오래된 방 안에 쌓여있던 답답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나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컵을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면 잠깐이라도 가슴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천천히 꺼내 먹었다. 알약 2개와 작은 캡슐 하나. 의사는 꾸준히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될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았다. 늙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몸의 부품이 하나씩 고장 나는 것처럼 어느 날은 여기저기가 아프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숨이 차고 또 어느 날은 그저 하루가 길게만 느껴진다. 아들이 출근한 시간쯤 나는 다시 폴더폰을 켰다. 배터리는 30% 남아 있었다. 이 폰은 오래된 만큼 배터리도 잘 닳았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이 폰을 켜서 아내가 보내준 마지막 문자를 읽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줄 때문에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이 문자는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거 고장나면 아무 기록도 못 남아요. 옛날 거는 다 사라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 내가 아들에게 미처 보내지 못한 말들, 그리고 내가 늙으면서 쌓아온 작은 기록들까지 모두 전부 사라질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아들에게 고장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배우겠다고 말할 자신은 없었다.
스마트폰은 마치 너무 빠른 세상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이지 시절의 속도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광속으로 달리는 세상에 올라타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폴더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고장 나기 전까지는 이 폰이 내 마지막 동반자다. 점심에는 김치를 꺼내 먹었다. 오래된 반찬이어서 그런지 짠맛이 강했다.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밥맛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 문득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당신 국은 좀 드셨어요? 그렇게 묻던 목소리. 그런 말들이 갑자기 귓가에 울릴 때가 있다. 사람 목소리라는 건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다. 아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생생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아내를 잊게 될까봐. 오후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녁에 들를게요.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나는 늘 하던 대답을 했다. 없다, 괜찮다. 아들은 늘 괜찮다는 내 대답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냥 퇴근하면서 집에 들른다. 나는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지만 나는 그 당연함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원치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폴더폰을 열었다. 문자 메시지 창을 열면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의 목록이 떴다. 몇 번이나 쓰고 지웠던 문장들. 아들아,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돈 많이 들면 치료 안 받아도 된다. 아버지는 괜찮다. 이런 문장들은 사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한 모습이었다. 나는 평생 가장으로서 살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괜찮은 척, 혼자 울어도 문 닫고 조용히 했다. 그게 아버지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강함이란 게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문자를 쓰다가 지우는 이유는 하나다. 아들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아들에게 마음의 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아들은 자기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고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크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아들은 또다시 자기 감정을 뒤로하고 나를 챙기려 들 것이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아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뿐이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아버지, 숨은 좀 어때요? 나는 대답 대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래.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체크하고 국을 끓여 내 앞에 놓아줬다. 심지어 김치도 싱싱한 걸로 바꿔왔다. 이거 드세요. 너무 짜면 안 돼요. 아들은 나보다 더 나를 챙겼다. 나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마친 뒤 내 폴더폰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이거 진짜 다음 달 안에는 바꿔요. 문자도 안 가고 전화도 자꾸 끊기고 이렇게 고장나면 아버지 연락도 못 받아요. 나는 말없이 폴더폰을 바라봤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안다. 아버지로서 내가 어디서 아프거나 쓰러지면 연락이라도 돼야 하니까. 그 걱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폴더폰을 버리는 순간 아내의 마지막 흔적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들은 결국 폴더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걱정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폴더폰을 열었다. 배터리는 18%. 조용한 방에서 폴더폰의 희미한 백라이트만이 작은 빛을 냈다. 나는 다시 미전송 메시지를 열었다.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아들아,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뿐인데 왜 나는 이 문자를 끝내 보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다시 문자를 썼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도 이제 자신의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나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몇 분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전송 버튼까지 옮겨간 엄지손가락은 결국 다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취소를 눌렀다. 문자는 또다시 보내지지 않았다. 폴더폰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나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다. 내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그저 아들이 모르게 천천히 누웠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일도 숨이 차겠지. 내일도 아들이 오겠지. 그리고 나는 또 괜찮다고 말하겠지. 그게 아버지니까. 며칠 뒤였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숨이 조금 찼다. 이 시간은 유난히 더 그렇다. 늙은 몸은 새벽 공기에 약하다. 기침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아직 어둡고 골목 가로등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 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오래된 가구들의 그림자가 벽 위에 비쳤다. 이 방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시간도, 아내가 떠난 뒤의 대부분의 시간도 모두 이 그림자들 사이로 흘러갔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식도를 지나고 가슴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조금 편안했다. 그때 폴더폰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문자가 온 게 아니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었다. 배터리 잔량 5%. 나는 작은 충전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폰을 꽂았다. 이 작은 기계가 나와 함께 버텨주는 동안 나는 그 안에 담긴 모든 날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충전이 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과거를 조금 떠올렸다.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내는 매일 그 아이 도시락을 싸주었다. 아들은 늘 말이 없었고 가끔은 도시락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먹기 싫으면 굶어 하고 무심히 말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없고 매정한 말이었는지. 아들은 조용히 도시락을 싸서 다시 뚜껑을 닫고 그날은 거의 먹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나를 나무랐다. 당신도 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아내에게 소리만 질렀다. 지금 돌아보니 나는 아들에게 제대로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일 때문에 늘 예민했고, 가난 때문에 늘 쫓기듯 살았고, 가장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는 늘 아들에게 괜찮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들 덕분에 아들이 지금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어른이 됐을 것이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들이 자라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말이 있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두 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아마 내 아버지에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엄격하고 과묵했던 아버지는 내가 군대 갈 때 딱 한 번 건강하게 다녀와라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충전이 되자 폴더폰 화면이 천천히 켜졌다. 작고 희미한 화면. 아내와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문자를 천천히 읽은 뒤 나는 쓰기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반쯤 굳은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지만 나는 또다시 아들에게 보내지 못할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아들아, 오늘도 다녀가서 고맙다. 아버지가 약한 모습 보여 미안하다. 너만큼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문장들을 쓰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았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마음을 찔렀다. 나는 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길 원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도 많았고 미숙했고 아내에게 상처 준 적도 있었고 아들에게 화를 낸 적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좀 더 밝고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문장도 결국 취소 버튼을 눌렀다. 아들에게 이런 말은 소리내서 직접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지만 현실은 그 한마디를 직접 전하는 것이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점심때쯤 옛 친구 영수가 전화를 했다. 영수는 나와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다. 젊었을 때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서 장작 패기를 누가 더 잘하나 내기도 했었다. 요즘은 서로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대화만 주고받았다. 형님, 요즘 괜찮으십니까? 숨이 좀 차네. 니는? 저도 뭐 그럭저럭이죠. 서로에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씁쓸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오후에는 아들이 보낸 카톡 알림이 울렸다. 폴더폰이라 카톡이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 대신 설치해준 문자 카톡 알림이다. 아들은 폴더폰에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장문 메시지 대신 짧은 문장으로 보낸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일찍 갈게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이 일찍 올 이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요즘 내가 더 숨이 차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에는 식재료를 한 봉투 들고 왔다. 아버지, 해산물은 너무 짜니까 조금 담백한 걸로 해왔어요. 아들은 나를 위한 음식을 고르며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돌아와서도 나를 챙기느라 자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밥을 먹고 아들은 내 약통을 열어 약을 정리해줬다. 아버지,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늘따라 더 신경을 쓰는 눈빛이라는 걸 느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며칠 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는 게 뭐 있냐?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아들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아들도 자꾸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들은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숨 차는 거 심해지는 거 아니죠?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 몸 상태가 겁이 나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거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다시 폴더폰을 들었다. 습관처럼 아내와의 마지막 문자를 읽고 그 다음에는 미전송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자를 썼다. 아들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오래 살려고 한다. 너와 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문장들은 모두 내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 문장도 역시 보내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는 순간 아들이 울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서 폴더폰 배터리가 또 10%로 내려왔다. 충전을 하려다가 나는 문득 배터리를 닳게 내버려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아내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는 읽을 수 없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더 아프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자를 읽고 나면 아내가 옆에 없는 현실이 더 선명해지니까 밤이 깊어지고 숨이 조금 더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조그만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아들과 한 약속처럼 오늘은 일찍 누워 몸을 좀 쉬게 하기로 했다. 눈을 감기 전 나는 폴더폰을 한 번 더 열었다. 그리고 너무나 짧고 너무나 중요한 딱 한 문장을 썼다. 아들아, 고맙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유난히 몸이 무거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뻣뻣하고 가슴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다가 기침이 터져나왔다. 기침을 몇 번 하고 나니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나는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들이 이 상황을 알면 당장 회사를 빼먹고 올 것이다. 나 때문에 아들의 하루가 망가지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다.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러다 또다시 폴더폰 알림이 울렸다. 이번엔 배터리 부족이 아니라 문자였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오늘 점심에 잠깐 전화할게요. 아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짧다. 아들은 나에게 길게 말하는 법이 없다. 나는 그게 아들이 아직도 나를 어려워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만든 거리감이었다.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다가가기보다 늘 멀리서 지켜보는 척하며 정작 필요한 말은 하지 못했던 내가 미숙했던 것이다. 문자를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아내는 아들에게 참 많은 말들을 전해주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험을 망치면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성공하면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 주었다. 반면 나는 늘 이를 핑계로 거리를 두었고, 정말로 중요할 때조차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법을 몰랐다. 그 결과 아들은 지금도 나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듯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남기고 싶었다. 문자 한 줄이라도. 나는 폴더폰을 열고 천천히 새 메시지를 눌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눌렀다. 아들아, 너 참 잘 살아왔다. 이 문장을 쓰고 나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괜히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만 남길 것 같았다. 문장을 길게 이어 쓰려다가 결국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늘 해오던 대로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천천히 취소를 눌렀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점심시간이에요. 밥은 드셨어요? 먹었다. 숨은 좀 어때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금방 평소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아들은 말없이 숨을 골랐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라도 숨 너무 차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다. 아들이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숨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다는 걸. 어떤 말도 하지 않아도 아들은 나를 보며 다 느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몸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래서 나는 집 앞 작은 약국에 들렀다. 약사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기침도 좀 계시고. 나는 대충 둘러대며 기침약만 받아 나왔다.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가빠져 몇 번이나 멈춰섰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주 보던 노부부였다.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노부부는 내 말을 듣고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사람이 늙으면 세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등이 땀에 젖을 만큼 숨이 찼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졌다. 괜찮아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나는 또다시 폴더폰을 열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많이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구나. 문장을 쓰다가 나는 결국 손을 떼었다. 내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뒤에는 아들에게 더욱 다가가지 못했다. 아내가 항상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사라지고 나니 나는 아들에게 더 서툴렀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들이 또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회사 끝나고 갈게요.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생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말해서 챙기기라도 하면 아들이 돈을 쓸 것 같아 늘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은 언제나 내 생일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를 하나 완전히 작성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보낼까 말까? 오랫동안 손가락을 올려둔 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되뇌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큰일처럼 느껴질까? 결국 나는 또 전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이유가 조금 달랐다. 고맙다는 말은 직접 아들에게 하고 싶었다. 아들이 집에 오면 문 앞에서라도 그 말을 해보려고 마음먹었다. 어쩌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다. 아들은 바쁜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반찬을 꺼내주고 손에 물기가 묻은 상태로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나는 그 말에
그저 식탁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은 내 속마음을 또다시 읽은 듯 말없이 내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아들에게 닿지 못했다. 그저 조용한 방 안만이 내 목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몸 상태가 유난히 좋지 않았다. 숨이 조금 더 가빠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복도에서 아파트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을 알려주었다. 그때 폴더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같이 갈까요? 시간 괜찮아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멈췄다. 아들은 오늘 일을 쉬고 나와야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아들이 회사에서 뒤처지는 일을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괜찮다. 나중에 가자. 몇 초 후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요즘 숨 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저녁에 갈게요. 약만 잘 챙겨 드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적힌 문장이었다. 아들은 요즘 더 걱정이 많은 눈빛이다. 그게 나 때문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언젠가부터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아내가 생전에 자주 쓰던 스카프와 작은 사진첩,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간호사가 건네주었던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아내의 웃음이 한 장 한 장 나왔다. 아들 돌잔치 사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아내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강해 보였다. 그때는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줄 몰랐다. 그때는 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사진을 보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고였다.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목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 소리는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호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그리웠다는 것이다. 나는 사진첩을 천천히 닫고 스카프를 손끝으로 만졌다. 아내가 살아생전 늘 걸치고 다니던 밥할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심지어 내가 화를 냈을 때도 말없이 내 어깨 위에 툭 걸쳐주던 스카프였다. 춥잖아요. 그 말투가 문득 떠오르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스카프를 조심스레 상자에 놓고 다시 폴더폰을 켰다. 새 메시지를 눌러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참 좋은 아들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문장을 쓰자마자 나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 말들은 반드시 아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 같다. 언젠가 꼭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에도 전송하지 않았다. 아마 내 마음속에서는 전송하는 순간 나의 끝이 가까웠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들이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나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억지로 웃었다. 괜찮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양말을 벗고 바로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마음이 저미는 것 같았다. 아들은 내게서 뭔가를 알아버린 듯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내 약통을 열어 약을 정리하고 거실 구석구석을 닦고 가스밸브를 확인했다. 아들은 마치 시간을 벌고 있는 사람 같았다. 무언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오늘 하루가 길어지도록 버티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방이 조용해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유난히 숨이 더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조용히 폴더폰을 켰다. 그리고 다시 아내의 마지막 문자를 읽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아내가 내 어깨에 스카프를 걸쳐주는 듯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걸.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단순한 말들을 나는 왜 하지 못한 걸까? 그 답은 아마 평생 모르고 살 것이다. 나는 그저 익숙한 방 안에서 익숙한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폼을 열고 딱 한 줄을 적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문장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진짜 진심이었다. 그러나 전송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나는 폰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그 말을 되뇌었다. 괜찮다, 괜찮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어두웠다.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있는데 몸이 전날보다 더 무거워진 것이 느껴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갈비뼈 아래가 따갑게 당겼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쿡 찌르는 듯 했다. 그래도 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오늘도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내 상태 때문에 그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걸어가 컵에 따뜻한 물을 채워 마셨다. 물 온기가 목을 통해 내려가며 몸을 조금 풀어주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숨이 가빠져 허리를 굽힌 채 벽을 짚어야 했다. 잠시 후 몸이 안정되자 나는 천천히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또다시 손이 자연스럽게 폴더폰으로 향했다. 오늘따라 폰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배터리는 17%. 어쩌면 이 폴더폰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른다. 나의 몸처럼 나는 천천히 메시지함을 열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내의 말투, 웃음, 손길.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아들에게 더 미안해졌다. 내가 더 건강한 시절에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많은 웃음을 건네주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나는 늘 가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살았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때때로 너무 무겁다. 아들에게 약해지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평생 나를 옥죄어 왔다. 그 결과 나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에 잠시 나가보기로 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걷다 보니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로 손뼉을 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각 걷기 운동을 마친 듯 헐떡거리면서도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벤치 한 곳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가로수 잎이 반쯤 떨어진 걸 보니 겨울이 가까운 게 느껴졌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안 좋으시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그래 보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나이가 되면 말은 안 해도 몸이 먼저 말하죠. 할머니의 말이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들킨 것 같았지만 어쩐지 편안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나는 급히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가라앉혔다. 심장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들은 무언가를 느낀 듯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동네 한 바퀴 돌았지. 아들은 내 발을 살짝 보더니 운동화가 약간 젖어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눈빛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좀 걷고 싶어서 그랬다. 아들은 말없이 손을 씻고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된장국을 끓였다. 아들의 손동작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고 하는 듯 무언가가 두려운 듯한 움직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혹시 숨차는 거 더 심해졌나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아들이 걱정할 걸 알면서도 내 상태를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왠지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내 표정을 보고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인지 말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아들은 그 답을 듣고 며칠 동안 계속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방 안에 홀로 남은 나는 오랫동안 손을 떨며 폴더폰을 들었다. 새 메시지를 누르고 천천히 글자를 눌렀다. 아들아, 사실은 조금 더 힘들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걱정시킬까봐 그랬다. 글자를 하나씩 눌러가다 나는 끝내 멈췄다. 아들이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벌떡 일어나 달려올 것이 뻔했다. 나는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취소를 눌렀다. 폴더폰 화면이 어둡게 꺼지자 나는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졌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내 삶의 모든 후회와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모두 여기 있었다. 문제는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골랐다. 하지만 숨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었다. 가슴이 꽉 막힌 듯했고 옆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쩐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전하지 못한 말들도 떠올랐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모든 말이 입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다.
배터리는 8%. 하지만 그마저도 상관없었다.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메시지를 썼다.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 더 이상 이어쓰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 문장은 미전송 메시지함에 조용히 남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날 새벽이었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다.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을 확인해도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아버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잘 잤다. 밥은 먹었냐? 이런 짧은 문자라도 보내곤 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없었다. 나는 괜히 전화를 걸어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신호만 갔다.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맞았다. 아침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집안이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불렀다. 거실을 살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부엌도 작은 방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침실 문 앞에서 나는 그만 멈춰섰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그냥 잠든 것처럼 얇은 이불만 허리까지 덮은 채로 말이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빛이 없었다. 나는 단숨에 침대 옆으로 뛰어갔다. 아버지,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불렀고 흔들어 깨웠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혼자 조용히 떠나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다. 출근 전에 발견하신 게 다행입니다. 새벽에 심정지로 보입니다. 오래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숨이 차다고 했던 그 말들, 힘들다는 기색을 숨기던 그 표정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가장 나를 무너뜨린 건 다른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혼자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차가운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잔인했고 너무 아팠다. 평생 남을 걱정하던 아버지였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날도 그 전날도 아버지 얼굴이 평소보다 더 아파 보였는데도 나는 그걸 애써 모른 척했다. 아버지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았던 것이다. 장례식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바쁜 조문객들, 저라고 인사하는 반복된 행위들, 형식적인 말들,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다. 정작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짧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늘 앉던 의자, 늘 쓰던 컵, 늘 정리해 놓던 약통.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침대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서 나는 아버지의 폴더폰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평생 버리지 않던 그 낡은 폰. 나는 그걸 손에 들었다.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화면이 몇 번 깜빡거리다 겨우 켜졌다. 화면에는 아내 그러니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버지가 이 문장을 얼마나 자주 읽었을까? 얼마나 붙잡고 살았을까? 그리고 천천히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 그 폴더에는 수십 개의 미전송 문자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도 못한 채 하나둘씩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들아,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 너 참 잘 살아왔다. 너만 보면 마음이 짠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버지는 이 말들을 평생 나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장을 보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떠났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말을 아끼던 사람이었다. 감정이 없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폴더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미전송함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입력한 문장이었다.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그 문장은 미완성 메시지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끝내 이어 쓰지 못했다. 그 문장은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었다. 나는 폴더폰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폴더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아버지가 늘 보던 TV는 꺼져 있었고 소파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담요가 아무렇게나 개켜져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위에 앉아 나를 보며 왔냐 하고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된 약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약봉지 겉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작은 메모들이 보였다. 저녁 식후, 아침 공복, 잊지 말 것.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했지만 자신의 몸 하나 관리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게 혹시라도 나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모아둔 영수증과 병원 진료 기록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병원 이름도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다니셨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병원을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차다고 몇 번 말했을 뿐 그 뒤로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깊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불편해할까봐, 그리고 내 마음도 불편해질까봐. 결국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한 채
거리를 유지하며 살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다시 탁자 위에 놓인 폴더폰을 집어들었다. 미전송 메시지함에 남아있는 문장들을 다시 하나씩 열어보았다. 아들아,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너 참 잘 살아왔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덜 써진 문장.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말을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묻어둔 채로 버텼는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했을까?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 제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만 했어도 아버지는 조금은 더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폴더폰을 꼭 쥐고 울컥 올라오는 울음을 누르지 못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 소리도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뿐이었다. 며칠 뒤 정리를 위해 다시 아버지 집에 들렀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다. 각종 공과금 정리, 은행 계좌 해지, 경조사비 정산, 친척들에게 연락.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머릿속 한켠에서는 계속 폴더폰에 남은 그 문장이 떠올랐다.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책장 한 칸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던 수첩들이 몇 권 꽂혀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빼곡한 숫자와 짧은 메모들,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학원비 입금 완료. 이번 달 전기세 조금 덜 나왔다. 다행. 아들 새 신발 사줘야 함. 그 옆에 작게 적혀 있는 글씨가 있었다. 조금만 더 벌면 아들에게 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다. 나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늘 내게 필요한 건 어떻게든 맞춰주려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옷장에 걸린 옷들은 대부분 오래된 셔츠와 낡은 점퍼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종종 투덜거렸다. 아버지는 뭐 좀 새 걸로 입으세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은 저도 이제 아버지를 챙겨줄 만큼 컸어요. 였는데 나는 그 말까지 끝내 꺼내지 못했다. 정리를 계속하다가 문득 아버지의 폴더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폴더폰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신사에 가져가면 간단히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손은 도무지 그 폰을 버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있었다. 세상 어떤 통장보다 어떤 서류보다 나에게는 이 폴더폰이 아버지의 유언처럼 느껴졌다. 나는 폴더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결심했다. 이 폰만큼은 그대로 두자. 요금이 조금 나오면 어떠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면 된다. 대신 이 폰을 통해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폴더폰을 충전기에 꽂아두었다. 오래된 기계라 충전도 느리고 가끔 화면이 깜빡거리기도 했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초록색 배터리 표시가 차오르고 있었다. 충전이 어느 정도 되자 나는 폴더폰을 켜고 메시지를 열었다. 미전송함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문장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말들에
내가 답장을 보내면 어떨까? 보내지 못한 메시지에 나 혼자만의 대답을 붙이는 것이다. 누구에게 전송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읽어줄 것도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내 쪽에서 보내는 문장을 썼다. 아버지,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글자를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 감당할 수 있었어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혼자 그렇게 걱정하시게 놔두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나는 몇 번이나 문장을 고치고 지우고 다시 썼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그만해라 됐다 라고 말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셨죠. 근데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든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그 문장을 저장해두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미뤄둔 답장을 이제야 보낸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다른 미전송 메시지를 열었다. 아들아, 너 참 잘 살아왔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메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직접 해준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마 평생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했을 말이다. 나는 바로 새로운 메시지를 열어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그 말 살아계실 때 직접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 정말 잘 살고 있었나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나는 스스로에게 답을 달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덜 외롭습니다. 내가 적은 이 문자들은 아무에게도 전송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세상에 남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마음을 풀기 위한 일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틈날 때마다 아버지의 폴더폰을 열어 미전송 메시지들을 읽고 그 아래에 나만의 답장을 덧붙이는 일을 반복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라는 문장에는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더 미안해요. 아버지 힘들 때 제대로 묻지 못해서요. 라고 적었고 아버지는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에는 저는요, 아버지가 부담이어도 좋았어요. 부담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 사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달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버지의 미전송 메시지와 나의 늦은 답장이 조용히 쌓여갔다. 어느 날 밤 나는 드디어 그 마지막 미완성 문장 앞에 섰다. 아들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이 말을 다 적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한 문장 안에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들어있다는 걸. 그 모든 말이 그 참 많다라는 세 글자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새로운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 문장을 쓰고 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슬픔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했고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나는 폴더폰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조금 늦었지만 저도 이제야 말할게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은 어색하게 입술을 떠돌다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아버지의 폴더폰을 꺼내 미전송 메시지들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면 그 안에 저장해둔 내 답장들도 함께 읽는다. 그러면 마치 아버지와 늦은 밤 라디오를 통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버지는 평생 나에게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버지 마음속엔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미전송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미전송 메시지들이 이제야 나에게 천천히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모든 늦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마음에 접어넣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아이에게는 미전송 메시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때그때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이 작은 폴더폰은 내게 그런 약속을 하게 만든 조용한 유언장이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남겨주세요. 사연국밥이었습니다.